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청춘 다큐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다큐플렉스 청춘 다큐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여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어제 만났던 사람 같이 좋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예. 뇌리를 스치는 이 강렬한 타이틀 기억하시나요? 2006년 우리 안방에 거침없이 들어와 하이킥을 날려준 레전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오디션으로 뽑힌 생축자 신인 배우의 가수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개성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역시나 하이킥답게 순조로울 리 없었죠. 삶은 고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요구에 맞춤으로 반응해 민용과 민정, 윤호의 삼각 러브라인이 완성됐고 50등 이상 오르면 이를 기점으로 하이킥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말해봐. 삼촌이랑 사귀지 마세요. 뭐? 적극적인 피드백들을 반영하면서 그 쪽트봉 문화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시청자들의 니즈를 굉장히 반영한 그게 이제 전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그러면서 이제 러브라인에 더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초반에 지치되었던 시청률은 야동 순재가 나간 20회 무렵부터 시동을 걸더니 본격 삼각 러브라인이 형성된 47회 이후 수직 상승해서 불과 2주 만에 20%를 돌파해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거침없이 하이킥과 함께 첫사랑 같았던 2006년 나의 젊은 날을 떠올립니다. 아직 재결합하지 않았다. 단순히 웃음을 넘어 눈물과 스릴, 감동까지 모두 담아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 절로 가. 이제 시작한다. 그래. 여보 빨리 줘봐. 회자 정리라 그랬잖아. 괜찮지? 어? 야, 좀 들어봐봐. 왜? 한참 하는데. 야, 김희주 얘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열심히 해. 안녕. 뭐야, 왜 끊어? 왜 나 안 바꿔줘? 너랑 헤어지기로 했다는데? 또 뭐 들은 거냐? 무슨 소리야, 씨. 언제 나한테 그랬어? 와, 웃기는 기집애네. 지 혼자 다 결정하고. 회자 정리라 그랬다는데? 아, 왜 안 나와, 씨. 정리. 우리 작가 중에 누군가 이거 한번 해본 경험 있어. 또 취직 자리 들어왔던데 왜 안 해? 예, 그게 가장이 가장을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들 학비 한 푼 못 보태주고 뭐 자존심 따지고 전공 따져? 그건 아닌데요. 진짜 자존심은 네 마누라 네 자식이 네 힘으로 벌어먹이는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지금가? 예. 바래다 주고 올게요.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예,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 일은 뭐 할만하냐? 이준환 씨, 빨리 갖고 오세요. 뭐 하세요? 예, 갑니다. 저기. 그건 카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쪽 것만 5장씩이라니까요. 그 세차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안하지만 이 구슬 좀 빨리 좀 맡겨줄래요? 아, 네. 준호야. 에? 아버지! 가자. 지금 봐도 이게 뭔가 그지. 불안하다.
아 이때 진짜. 옛날 우리 부모들이 그랬거든. 가족이 기쁘면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늘 미워고 구박한 아들. 그 모처럼 취직이 됐어. 아버지 신나게 가서 이놈 좀 데스크에서 먼저 멋져. 보니까 신발 닦고 와서 그냥 자꾸 나오는 거라. 버스 안에서 아버지가 저를 잡고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그 따뜻함을 지금도 약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모여서 한번 또 같이 이렇게 작품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마음속에도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보는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다큐플렉스 청춘 다큐 거침없이 하이킥. 영상 클립 조회수가 330만 회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지만 홈드라마처럼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순재네 집 그 거실에 가족들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모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실에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대가족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어떤 홈드라마의 클리셰적인 구성이잖아요. 그 틀을 일부러 가져와서 이 거침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족 시트콤이다라는 어떤 핵심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다큐멘터리 내내 이제 김병욱 사단이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단을 좀 지휘한 어떤 선장의 인터뷰가 빠졌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멜로와 스릴러를 독특한 방식으로 그 안에 배치함으로써 이게 가족 시트콤이지만 굉장히 차별화된 시트콤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던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의 드라마들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제 모여서 한번 회고를 하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배우들의 회고담이 굉장히 진솔했다는 거예요. 이순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어른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는 무엇인지 좀 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대사 맞추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도와줘가지고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정희로 씨 또 박민영 씨 같은 분들은 신인으로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마냥 좋기만 한 것보다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시트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있었던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청춘 다큐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 드라마와 함께했던 자신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더 큰 감동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번에도 그 감동이 잘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재네 가족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후일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이 다큐가 할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2006년,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그 드라마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되는 드라마의 팬덤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었고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방송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배우들의 후일담에 약간 좀 휴먼 다큐 스타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청춘 다큐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는 15년 만에 완벽하게 세트장을 복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죠. 그 시절 그대로를 재현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6 식구가 모여 당시의 추억을 회상했는데요. 이런 장치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작 과정이 궁금할 정도로 재현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 소파의 무늬가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한데 그 부분까지도 똑같이 재현을 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이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도 예전에 그 공간에 와 있다는 그 감정이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되게 아이코닉한 장면들을 다시 재현해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5년이 지나서 현재의 배우들이 함께 이제 합을 맞춰보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추억을 회고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형식 면에서 유사할 수는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었던 프렌즈 리유니온과 그 구성이나 전개면에서 너무 흡사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재현된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명장면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흡사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은 아무래도 2006년도 작품이고 지금 우리가 15년이라는 시차로 인해서 현재적인 시점에서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재해석의 의미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제가 가장 우려됐던 점은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사랑한 에피소드로 꼽혔던 이제 야동순재 에피소드 같은 경우. 이건 뭐야?
여보, 다 나갔지? 저 표정.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뭐? 웬일이요? 쪽팔려. 세상에 살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소외됐던 노년의 성욕을 조명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 야동순재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히트를 치는 바람에 어떤 불법적인 촬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물마저 순화가 돼서 야동이라는 이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좀 친근해지고 친숙해지고 그런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재적인 관점에서 불편한 지점들을 같이 언급했어야 하지 않았나. 정말 매력 있었다. 어떤 이순재 배우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조명하고 넘어갔어야 했나.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나문희 배우가 이제 그 정말 레전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호박고구마 연기를 즉석에서 보여준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마트 다녀오셨어요? 영기 엄마가 뒷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고구마요. 그래 호박고구마 이제 됐냐? 안 되잖아. 김병욱 감독의 시트콤이 가족을 무대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미묘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짚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 가정 내에서 이제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노년 여성이 느끼는 어떤 슬픔이라는 것이 약간 코믹하지만 굉장히 비애있게 표현됐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페이소스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뛰어난 배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한 장면만으로도 1시간 동안 풀어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그냥 이례적으로 소비되고 말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순재 나문희 배우가 처음에 대기실에서 먼저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재회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잠깐 스치듯이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길에서도 못 만나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요새 뭐 우리는 안 붙이니까 만날 수는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그 멋진 작품에서 또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캐릭터에 힘을 가졌던 두 배우가 그 이후에 만날 기회가 이렇게 없었다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꼽았던 그 사랑했던 그 에피소드 1, 2위가 전부 다 나문희 캐릭터와 또 이순재 캐릭터가 이끌어간 그런 에피소드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 김병욱 사단의 시트콤이 노년 캐릭터를 어떻게 잘 조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그 노년을 굉장히 좀 활기게 그렸던 그런 방식과 여전히 기존의 어떤 미디어가 노년을 굉장히 좀 단순화해서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순재 배우의 인터뷰가 진행됐던 장소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공연을 하고 계신 그 극장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페이소스라고 생각해요. 시선 코미디는 얼굴에서 막 웃으면서 콧날이 시큰시큰해야 된다. 그 시트콤의 어떤 정의를 잘 내려주셨고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같은 일을 하면서 걸어온 어떤 그 족적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이런 노 배우들이 그 이순재 배우나 뭐 나문희 배우와 같은 분들이 그냥 어떤 조연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서의 존재감을 뚜렷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해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후일담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이 촬영 현장 스케치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서민정 씨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량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사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낸 민정. 주 5일 방송을 위해서 얼마나 이 배우들 뭐 스태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제작이 되었는가를 건드려준 부분도 저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방송분을 방송 당일까지 찍으면서도 아이디어 회의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기록 분량 얼마나 됐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회의라면 8년에 걸쳐서 방송될 분량을 1년 반 만에 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그땐 그랬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태도는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나레이션도 흐르더라고요. 지금의 제작 환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저 당시만 해도 배우 스텝 할 것 없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날카롭게 건드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에 담긴 의미와 당시의 시트콤 제작 환경까지 여러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2부에서는 서민정 선생님부터 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한 준희까지 거침없이 하이킥을 풍성하게 채웠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해서 솔직한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인터뷰였을까요? 저는 이제 신지 씨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촬영 당시에 심경을 고백을 한 그 인터뷰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남자가 치사하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럴래? 이 집 내 집이야 내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연기가 처음인 그녀에게 전 남편과 복잡하게 얽혀가는 이혼녀의 감정은 쉽지 않은 배역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초반에 캐릭터를 잘못 해석한 오류의 시작이었겠죠, 아마? 처음에는 근데 신지 씨가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잘못 이해를 했다, 잘못 해석을 했다 이런 점들을 좀 자책하며 인터뷰를 해서 이거 너무 연기자 개인의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끝까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받았었을 그 배우의 심정을 이제라도 또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신지 캐릭터가 이제 배우의 어떤 완주를 결심을 한 그 의지를 바탕으로 그 말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신지라는 캐릭터가 이 다큐를 통해서 15년 만에 좀 재평가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이 신지 씨가 15년 만에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던 인터뷰가 인상적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지 씨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겉돌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고 그것에 어떤 반등 효과를 얻었던 것이 저는 서민정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제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차되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저 연기를 데뷔시켜주신 김병욱 감독님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감독님 혹시 진짜 아주 작은 카메오 역이라도 혹시 길 가는 행인이라도 필요하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저 하고 싶어요. 김병욱 감독님이 하시는 거면 진짜 저는 아무거나 시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그래서 풍파고 선생님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절박함이 워낙 커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연기를 할 만큼 앞뒤 가리지 않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들이 강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신지 씨와 서민정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뉴 논스톱 편을 시작으로 커피 프린스 1호점, 전원일기 2022를 거쳐 거침없이 하이킥까지 다큐플렉스의 청춘 다큐 시리즈는 조금씩 다른 구성 방식을 통해서 당시의 추억을 소환하고 폭넓은 세대의 공감을 모았는데요. 네 번째 시즌이었던 청춘 다큐 거침없이 하이킥만의 시청 포인트는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뉴 논스톱 편 같은 경우에는 그 뜨거웠던 청춘의 시절들을 아주 공감력 있게 잘 그려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빛났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 익지 않은 고민들에 대해서도 아주 아프게 잘 그려내서 그 인물뿐만 아니라 등장했던 배우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커피 프린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그 작품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자신의 어떤 배우로서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도 잘 끌어내서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원일기 202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사적으로도 또 현대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 가지 걸 뒤돌아본 시간이었다면 이번 거침없이 하이킥은 그냥 드라마 그 자체에 좀 집중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있지만 매회 다른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때로는 다 본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지? 살짝 그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거침없이 하이킥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시트콤으로서의 거침없이 하이킥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춘 다큐 시리즈 이제 특성상 과거를 소환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현재를 사는 이 배우들을 조망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순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전국을 돌면서 영국 무대에 서고 있고, 또 박민영 씨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꼬박꼬박 매 작품을 하지만 거침없이 하이킥을 생각하면 굉장히 반짝거리던 한때로 기억한다고 하고, 단순히 이제 배우들이 그 당시에 과거 해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다,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준 점이 좋았어요. 특히 김혜성 씨와 정희루 씨의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김혜성 배우가 촬영 당시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였던 정희루 씨와도 연락을 끊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하고 10여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때로 또 돌아가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작품이 정말 두 배우에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 그리고 그 영향을 뛰어넘어서 이 두 배우가 살아온 시간이 정말 더 큰 힘을 가졌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이제 4번째로 오면서 이 시리즈만의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고민도 느껴졌어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중간에 처음으로 MC를 기용을 해서 토크쇼 형식을 삽입하기도 하고, 이 작품에 굉장히 좀 팬덤의 주축이 됐던 그 러브라인을 조명을 하면서 그 서민정 배우와 정희루 배우가 같이 영상통화하는,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촬영을 했잖아요. 마치 윤민 러브라인의 후일담처럼 아련하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아기였던 준이가 16세 소년으로 깜짝 등장을 했었고, 이 준이가 결국에는 이 다큐의 맨 마지막을 어떤 가족 사진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그 중요한 장면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는데, 이런 연출도 굉장히 좀 어떤 극적 효과를 위해서 임팩트를 준 그런 섭외였기 때문에 이런 형식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5번째 시즌이 가능하다면 배우들이 섭외될지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는 제작진이 또 어떤 형식을 들고 나올지 그런 점들도 궁금하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시즌 4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큐플렉스 청춘 다큐 거침없이 하이킥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제 청춘 다큐 시리즈 같은 경우 하나의 그 작품을 이제 단순하게 아름답게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 바라본다라면 어떤 점들이 굉장히 좀 어두웠던 부분이었고, 이런 점까지 조명을 하면서 좀 변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다음 시리즈를 이어갈 때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변하는 시대에 좀 달라지는 시청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리즈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킥 같은 작품은 MBC의 현재도 필요한 현재 진행형의 유산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큐가 그냥 어떤 시청자들의 추억에 빠지게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MBC의 자극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춘 다큐가 어제의 MBC와 내일의 MBC를 잘 이어주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한 하이킥 식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큰 화제와 공감을 모았던 청춘 다큐 거침없이 하이킥. 다음 시즌에서 돌아보게 될 작품은 어떤 작품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